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장환 장한대 특임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계엄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을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밝혔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네. 장민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계엄이란 건 지금 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뭐 가족사라고도 언급이 된 증언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속도를 내고 있던 차에 이 선택지를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왜 민주당 탓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제가 붙는 거 아닙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유감을 표명한다는 거예요. 전제가 이렇게 많이 붙는 건 사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도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에 대해서는 공천 줄 수 있지만 한동훈은 줄 수 없다. 우리가 또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극우에서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고 부정선거론자들과도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거에 어떤 이 연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이걸 진정한 사과라고 본다. 어제 있었던 이 장애 집회에서도 네. 당원들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거들었어요. 이걸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금도 내란의 한 복판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께 사과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전혜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과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여러 차례 사과 메시지가 나갔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가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사과라는 것이 말로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지 진정한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보여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곤란할 것이라고 보이는 게요. 본인은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 그것도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당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저는 12월 3일경에는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금 영상으로 본 대구에서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민주당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예. 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나올 때 그 결정문 안에도 결국 윤석열은 파면을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줄타내기라든지 예산안 정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정권도 가져갔습니다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한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먼저 짚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다음 주경에는 조금 더 전향적인 목소리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목소리라는 거는 일단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 안에서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충분히 했다. 아니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 차례 했음에도 차례 불구하고 했지만 국민들께서 저희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또 지금까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표현해 나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최근에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본인이 여기에 있어서 저는 사과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인선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좀 더 그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과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그 내란 정당 공격하는 그 공세에 휘말리게 되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사과를 아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발언이 있었던 대구의 시위 현장에서도 사실은 뭐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집회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또 윤 어게인 깃발 내세우고 확성기 틀면서 뭐 연단에 섰던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예. 사과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시선이 이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일본의 과거사 사과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사과가 네. 고노다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통감, 책임에 대해서 통감한다라고 하는 반열은 예. 고노다마급은 고사하고 아베급 사과에도 못 들어가요. 아베가 사과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고노다마를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식민 통치했던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예. 기억에 남는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나가는 발로 사과한다라는 얘기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과라 그랬을 때 구체적인 사과해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사과를 하려면 들어가야 될 게 일단 계몽령. 아직도 계몽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예. 이거 때문에 야당의 줄타내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걸 갖다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계몽령의 취지잖아요. 예.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부정선거론의 주장에서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갖다가 침탈을 하고 중단시킨 거잖아요. 예. 헌법기관 중단에 대한 즉 내란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그 선긋기와 그다음에 내란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네. 또 하나는 탄핵에 반대했던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할 때 고노다마급 정도 되는 사과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려면 예. 요 정도의 어떤 내용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사과를 보면 네. 사과도 없었지만 언급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사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전향적인 뭐 사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것도 기대 난망이라고 보는 게요. 다음 주가 되면은 추경호 의원의 이 구속영장 이 결과가 나와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가만 안 있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계엄 소위 1년 그리고 소위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이거 기념해서 해서 나올 사과의 수위가 그다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사과 메시지를 내놓으려면 구체적인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좀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3일에는 그만한 내용이 담기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차라리 사과를 할 거면 지금 말고 차라리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어떠세요?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월 달에는 가장 그러니까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어요. 구속 기간이 거의 만료되고 있는데 예. 선거는 더 미뤄집니다. 아마 이 윤 대통령의 선거는 제가 알기에는 2월 달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월 초쯤에 예. 결심 공판이 1월에 끝나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면 석방되는 그 1월 달에 맞춰서 또 사과를 한다? 이거 밸런스가 좀 안 맞죠? 제가 보기에 지금 교수님께서 고노다마를 말씀하셔서 그걸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이거예요. 예. 일본이
지금 총리들이 사과 꽤 많이 했어요. 물론 권오는 총리가 아니었죠. 그때 관방장관이었는데 어쨌든 담화를 했는데 그 담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한데 그 이후에 계속 왜 우리가 사과를 못 받아들이냐면 사과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였어요. 예. 그렇게 사과를 한들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러 가고 독도 교과서 맨날 다시 올리고 이런 사과에 걸맞는 국정 운영과 외교적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자, 국민의힘이 사과가 없었느냐? 아니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12월 3일 당일 뛰쳐나가갖고 예. 계엄 잘못된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앞장서서 했고 그러면 그거는 최고 수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사과가 있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세 분 다 지적하셨지만 대표 되신 다음에 뭐 나는 나도 황교안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예. 상당히 갈팡질팡했어요. 처음에는 윤호개인과 손을 잡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는 1도씩 중도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예. 지금은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항소포기라든지 환율 문제라 부동산 이러고 또 계엄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당과 그렇게 크게 지금 타격을 안 입는다. 예. 이래서 좀 우쪽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예. 사과는 100번 해도 상관없다. 더 어떤 사과를 한들 국민들이 받아들이려면 네. 비주류와 손 잡고 그야말로 지금 윤호개인 세력과 예. 단절을 하고 이 진짜 황골 탈퇴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를 보여줘야 된다. 말로 사과는 더 이상 어떠한 수위로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보여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만약에 그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연판장을 돌릴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도부 판단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2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김재섭 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무너뜨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 20명이 연판장을 했다라고 해도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20명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압박을 하고 싶은 것이고 조금 더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지금 의원이 없기 때문에 20명 그리고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내에서 지도부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예.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당선이 되었을 때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 같은 것들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2월 3일에요. 또 중요한 일정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이제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여부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사과 수위 내용,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 연동되어 있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한 부분을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예. 그리고 과거에 YS의 민주화 투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민주화 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민주의 전선에 나섰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혐의 내용을 보더라도 계엄을 지속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계엄군의 이 아래 들어가지 않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표결 과정을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원식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자정 딱 1분에 총 집결하라고 합니다. 본회의장으로. 2분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회 본청이랑 네. 국민의힘 당사는 걸어서 10분 이상 떨어져 있어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이 방해가 아니라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된다. 이걸 옹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일원들과 당대표 지도부가 그 행위가 잘 됐다라고 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국민들이 존속 가능한 정당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통합진보당이 과거에 그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해산이 헌법재판소에서 됐을 때. 예. 해산이 됐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준은 딱 하네요. 민주적 기본 질서. 예비 음모만으로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존속할 수 없는 정당이란 평가를 예. 받았습니다. 그 무게감이 어디가 더 큰지 전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게 전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각이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근데 저는 법조계에서 이렇게 그 바라봤을 때 이건 어떤 도덕적인 것과 또 비난과 그다음에 법리적인 어떤 판단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연히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지금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표결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할 건 찬성표를 던졌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어떤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그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장에 같이 못하게 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좀 달라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못 가게 함으로써 본회의에 표결을 방해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 국민의힘이 150석이에요. 근데 못 가게 해요. 네. 그래서 표결이 무산됐어요. 이러면 저는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가든 안 가든 이미 본회의에서 그 다수당인 민주당이 충분히 자기네들끼리만으로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방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를테면 대통령과의 통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네. 가지 말아라 했을 때 실제로 가지 않음으로써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충분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그걸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했을 때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없었다. 예. 두 번째는 아예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서 본회의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예. 투표를 못하게 했다. 이건 명백한 투표 방해이거든요. 예, 네.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투표 방해, 의도가 있었던 투표 방해 행위였느냐를 예. 아마 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판사가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강전의 대변인. 네,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법적으로 보충을 한다면 전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예.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국민의힘 의원이 나는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하고 싶은데 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장소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실제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되었다. 이런 국민의힘의 의원을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언론 보도 이상의 수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뭐 어차피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뭐 추천을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을 띠고 있어서 어차피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상황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특검을 넘어서서 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12월 3일이 전국에 엄청난 이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냉랭한 분위기가 또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죠.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와서. 제가 사진에 한번 찍고. 되는 것도 없는데 뭘 사진만 자꾸 찍어요. 국민들 보는 데서 그래도
보통은 이제 회의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먼저 찍으려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날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사진 찍자고 하는데 손까지 뿌리치고 마지못해서 이제 못 이기는 척 이제 결국에 사진을 겨우겨우 찍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도 이제 앞두고 있었고 송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통과될 게 뻔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나름의 불만의 표시였을까요?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좀 언짢으실 국민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만 이 현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국회의장실에 자리를 했던 건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생과 관련해서 대안 내고 입법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한다면 국민 외면받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느냐. 원내대표시면 상당히 중책이시잖아요. 지도부시잖아요. 그런데 사진조차 찍지 못하겠다. 이런 편협함을 보여주는 걸 높이 평가하실 국민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되는 대로,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지금 여야에서는 다 벼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일 거다. 아니다. 기각이 되면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거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 입장이고요. 전국에 어떻게 가든 이제 냉랭하고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당정 간의 갈등, 뉴 노멀이라고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상으로는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 제소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조희대 사법부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소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인용이 된다면 당장 본인 입장에서는 위헌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야가 나름대로 협치를 해줘야 그래도 국정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조금 아까 저희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셨습니다만 국회로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1인 1표제라든지 이러한 갈등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 입장에서는 결의안 같은 것을 해서 정부로 보내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박차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영장이 인용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위헌정당 해산을 정부가 신청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갑자기 소위 여야의 격렬한 대립구도로 만들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말 그대로 구속영장은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발부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법적인 판결이 안 난 상황에서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을 신청하는 건 좀 굉장히 이르다는 거죠. 최소한 구속영장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올 정도가 돼야지 시기적으로 정부가 절차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좀 숙고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요. 최근에 친한계를 향해서 또 칼날을 꺼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근데 그 얘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토론 때 손에다가 왕자 쓰고 나온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천공, 건진 이런 무속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체포영장인가 하려고 했더니 혹시 그러면 옷을 입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분이 무슨 기독교에 귀의를 했다라든가 그러면 회개부터 시작하셔야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대표적인 친한계로 이제 꼽히는 분위기도 한데요. 당무감사위에서 징계 절차를 다시 하기로 착수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그 발언들이 이제 이유로 꼽혔어요. 당 지도부랑 이제 당원을 비난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인 태도를 조롱했다. 뭐 당론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 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해서 당원을 비하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좀 들어가 봐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장동혁 대표가 사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과한다는 건 뭐죠? 당내에 어쨌든 그 탄핵도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내 또는 유권자들에게 일단 만족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과를 하면 어디서 또 부글부글거리죠? 계엄도 찬성을 하고 탄핵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강성 지지자들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해답이 사과는 하되 친한계를 치자. 이렇게 하면 사과를 하는 대로 한쪽을 만족시키고 예. 또 친한계를 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그런 세력들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답이 김종혁 최고의 네. 이 사실 뒤늦게 또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징계감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당이 징계를 내리는 건 그 당의 목표와 그 당의 강령과 그 당의 당원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왜 저 당 윤리위가 종교의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줘야 돼요. 이를테면 신천지라는 모 종교가 뭐 사입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예. 한국 개신교 연합회 뭐 이단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외부 종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이것은 부적절하다. 예. 사이비를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한 정당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다보면 이 지금 종교와 특정한 당내 세력과 연결이 돼 있는구나라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전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도 아니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의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 저는 왜 이게 당 윤리위에서 이 문제도 당 외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당론과 배치되는 언행은 당론과 배치된다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당론과 어긋나는 발언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당론이 위배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벌어지지 않은 당론을 네. 미리 이 태도를 짐작해서 지금 뭐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너는 잘못됐으니까 아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 징계를 받아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과는 해야 되겠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친한계를 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동의하십니까? 그 해석을 처음 들었는데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약간 뭐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인상을 전 외부자지만 강하게 받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동훈계에 대한 축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 뿌리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예. 반드시 공약이었죠, 그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혹시 가족들이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상당히 중첩이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난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게시물들을 집중적으로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한 축. 이것도 당무감사위에서 하겠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누가 뭐래도 한동훈계의 자장 역할입니다. 가장 그 중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력이나 뭐 언론계의 경험 이런 게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에 올랐던 게 비단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새로 나왔던 거. 저도 이 김종혁 전 최고가 했던 인터뷰를 직접 다 들었었습니다. 예. 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희롱과 조롱을 읽히지 않습니다. 왕자를 쓰고 나왔다는 사실을 거론한 게 희롱이라면 그거 자체가 희화화되는 행동을 한 사람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도 체포영장이 집행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버텼어요. 옷을 뭐 탈의하고 그랬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을 그렇다면 뉘우쳐라. 예. 성경 인용하고 하나님 찾지 말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희화할 수 있죠?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 건 아주 매집행위가 있었다. 집단적인 의도적인 당원 가입행위가 있었다라고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관계 시시비비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현실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태도 배신자 프레임이 아주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거리두기를 한 걸 넘어서 예. 완전히 척을 지고 갈등 관계가 깊어지는 이 한동훈계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 지방선거 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축출이 이제 본격화됐다,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전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이제 좀 추론이 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12.3 계엄 1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요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왜 지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할 때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8월경에 당대표가 되었고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급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결국에는 당이라는 것은 당원 당규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그냥 주의 조치로 김동연 전 최고에 대해서는 끝났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주의조차 줄 필요가 없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당원 게시판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모두가 지금 이미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되었다라는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조사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어떠한 해가 갈 것처럼 모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누가 범인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당원 게시판 조사 부분이 꼭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익명 게시판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뭐 글을 올릴 수 있는 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론 조작의 수준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드러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같은 이름으로 된 사람들이 당원들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이게 당의 기강이라는 것도 있고요. 당의 존속 가능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뭉개듯이 모두가 다 같이 가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할 걸 조사하는 거지 꼭 친한계를 노린 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전한길 씨한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전에 전한길 씨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함께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기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놀라운 진짜 저는 은혜로운 그런 모습 편지를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꼭 석방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견뎌내실 겁니다. 잘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지금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한길 씨한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답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차피
감옥에서 나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위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누군가에게는 계속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나는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했던 건 틀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주장하고 싶은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완결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지지해주고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예. 이게 앞으로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김건희 씨 특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언론 보도들을 많이 보지만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김건희 씨의 무속 또는 뭐 법사들과 친하고 각종 뭐 무속행위 왕자부터 시작해서 아까 나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플러스 네. 그다음에 사실상 기독교에서 가장 배척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예. 신천지, 통일교 그런 이단 단체들과의 어떤 거래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한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필요성 때문에 예. 또다시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기독교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저는 이율배반적이다. 과연 이게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런 탈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일관되려면은요. 네. 아니 대통령 되고 나서 부인의 주술 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정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거 다 하고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할 거 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필요하니까 감옥에서 뭐 하나님 찾고 기도 찾고 이게 예. 너무나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좀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의 분위기상으로는 본인은 정당했다. 뭐 반성이나 사과의 뜻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도 유익이라고 뭐 본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이제 적혀 있었는데 네.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꽃이 떠오릅니다. 물망초, 날 잊지 말아요. 잊혀지는 게 굉장히 두려우신가 봐요. 지금 12월 3일이잖아요. 네. 12월 3일은 어떻게 되겠죠? 보나마나 이 계엄 1년 해갖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날의 상황 나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보나마나 자신의 잘못된 그런 판단과 그 다음에 그 재판까지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것 그것들이 다시 전부 다 방송에서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환기 씨와의 편지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잊지 마라. 지지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뭐 어떤 종교를 믿던 이단을 믿던 아니면 뭐 정통 교단을 믿던 한 개인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전환기 씨와 생각이 다른 게 예.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는 보수주의는요.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예. 보수는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저는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계엄은 그 세 가지 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자신이 책임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재판정에 나가서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사령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 모습은 저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예.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요 지켜야 될 어떤 선, 뭐 품격 이런 것들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수주의자다,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화하면서 아직도 종교화하는 신자들과 그런 그 교주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만의 어떤 그 종교 생활일지언정 정치로 끌어들여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예. 대단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주에 있었던 내란 혐의 재판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참석을 하면서 작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 법정에서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그 방청객들 다 앉아주세요. 그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 법정 안에서 막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예.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아니, 것 제가 같습니다.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제 재판장의 방청을 이제 온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방청객들을 향해서 재판장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제지를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좀 이제 방청객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제지를 당했어요. 박사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또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법정 모독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에 재판을 너무 소위 법정의 규율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예능 사회자처럼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법정 모독 사건들이 다른 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팬미팅 갔다가 무슨 뭐 주선까지 하게 되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 반감이 폭발을 할 겁니다. 예. 더군다나 엄중한 법정의 규율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법정 질서를 갖다가 판사 스스로가 권위를 내던지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더 이상 지기현 판사를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지기현 판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사실은 이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도 지기현 판사가 이제까지 처신을 잘못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왜 직접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당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있고 그때마다 지지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호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적대적인 증언을 하면 야유를 하고 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뭐 쌍따봉을 날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제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사법부의 위신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일어서고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정에서 일어서는 건 이 재판부가 들어올 때 기립하는 것 이외에는 착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어서서 돌아다닌다거나 이게 소송에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지자들은 그런 규율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그러니까 엄중히 경고를 하고 그러면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임하면 됩니다. 본인이 이 재판정을 정치 소란과 선동의 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재판부한테 이걸 제안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기현 재판부가 이 변호인들이 밥 먹을 때 됐으니까 휴정하자라고 하면서 이건 온전히 재판부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인데도 사실상 때를 부리고 그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까지 나서서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내겠다는 걸 제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재판장에 온 지지자들이 곧 여론이라고 혹시 생각을 했을까요? 여론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전한길 강사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뭐 하느님이 준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일 때 끝까지 같이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고마운 마음 같은 것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소란을 부리면은 그 재판부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저 사람들을 자제시키겠다라고 재판부에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안에는 법정 안에는 뭐 경위도 있고 합니다만 경위가 만약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자제하라고 표현을 해도 이분들은 또 감정이 동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저 상황에 있어서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요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고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제일 그동안 잘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가장 잘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전직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이런 평가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가장 낮은 평가를 받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유는 그거보다 더 낮게 그렇죠. 평가받은 이유는 거죠. 학살자 플러스 50 끝나고 나서 50 비리 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청문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순자 씨라든지 또 일가 친척들 온갖 그 소위 비리나 문제점들이 예. 그 이후에 부각되면서 총체적으로 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평가가 굉장히 낮아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계엄이나 뭐 탄핵당했다는 걸 떠나서 그 이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특검들에서 나오고 있는 예. 그 소위 재직 기간 3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게 명명백백하게 특검의 수사 결과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전두환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두환보다 낮은 대통령이 예. 결국은 김건희 씨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국정의 난맥상 대통령 우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씨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는 저건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도 아니었어 이런 평가가 또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지 않았나 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에 대해서 6시간짜리 실패한 계엄이었다. 인명피해도 없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법적인 면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학살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평가를 낮게 받았다. 이 지점은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전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런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를테면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잘했다라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가 44, 그다음에 잘했다가 33.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처음에 굉장히 잘했다가 많이 나왔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잘못했다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시대의 어떤 판단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뭐 물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전두환 대통령과 버금갈 정도의 어떤 계엄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재판 과정도 지켜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전임 대통령의 어떤 태도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현재 가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면 또 뭐 이게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이거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 옛날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뭐 그건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는 남아 있는데 지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즉발적인 반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칭으로 이제 저장을 해뒀는데 그 별칭이 이제 공개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직접 소통해 가면서 그 지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검찰의 인사 조치도 하고 그러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경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 저게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남편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영부인으로 저렇게 떵떵거리고 나한테 지시하고 그러는데 여사님이나 이건 차마 본인만 볼 수 있는 핸드폰 저장에는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과연 뭐라고 저장을 했길래 그랬을까? 보시면은 김안방이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저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도 아니고 영부인도 아니고 그냥 김건희도 아니고 김안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유추를 해봤더니 이제 김 씨니까 여기에 안방마님 해가지고 합쳐서 김안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론들을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엄청 가까운 사이인 거 아니야? 또 이런 의심까지 또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매우 친밀하고 가까워서 이제 김한방이라고, 왜냐면 친한 친구는 별칭이나 별명으로도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예. 하나는 경멸의 의미를 저도 김용남 전 의원이 지적했듯이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법조 엘리트였어요. 서울 고검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한 그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재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지위는 피의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주가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명품 가방을 영상이 찍히는 상황에서 아주 무신경하게 현직 영부인 이 지위에서 받고, 그런데 본인한테 계속 지시를 내리거든요. 예. 새벽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왜 내 수사를 그렇게 하냐. 본인 수사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 지금의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수사가 왜 답보 상태냐. 네. 그럴 권한을 김건희 씨한테 준 주권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박선재 장관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마 여사님 이렇게는 저장을 못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폄훼의 의미로 이렇게 본인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포렌식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안방 마님도 아니고 그냥 김안방 이렇게 그냥 적어놨는데 이거는 경멸감의 의미가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일단 특검에서는 충분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고,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박성재 전 장관을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특검이 어느 특검인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게 지금 내란 특검입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박선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뭐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인사에도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국정농단 이런 형태로 혐의를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란 특검에서 하면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런 이야기들은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명태균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특검이 끝에 끝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자 메시지들이 있다. 이제 와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약간 흘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지금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오히려 수사의 의지보다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점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김안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도대체 무슨 뜻이지? 뭐 이게 뭐 멸칭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특검과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특검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검, 내란 특검에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에게 통화를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통한 내역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계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된 배경 안에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판단만 있었겠느냐. 그리고 계엄을 결정하고 선포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역할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국정원장과 무슨 내용을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수사 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마지막 키를,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과정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가 장관 또는 주요 인사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마지막은
계엄 전후로 해서 계엄과 관련 있는 또는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사들과 어떤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예. 여기까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 가는 하나의 지금 징검다리 아닌가. 예.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칭도 별칭이지만 사실 왜 그렇게 뭐 전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왜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직접 취했느냐, 무슨 내용을 주고 받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직 꼭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개입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즐겼던 사람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꽤 많이 문자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나온 건 주로 뭐 정치인들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장관들과 이렇게 통화하는 또 문자가 공개된 건 이번이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저는 이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딱 거기까지다. 첫 번째, 계엄에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추정만 갖고 우리가 이 김건희 여사와 계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어떤 내용도 계엄에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흔적은 없거든요. 통화는 뭐 계속 뭐 국정원장과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저는 이 대목이 되게 특검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 운명 공동체예요. 예. 우리가 운명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로 우리가 한번 접했었죠.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최성원 당시, 씨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근데 경제 공동체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부부잖아요. 예. 부부는 무조건 경제 공동체인데 부부가 아니고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다라고 그때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이 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한테 이익이 가게끔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해요. 네. 상명하복으로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받아들이는 어떤 관계라면 모를까. 갑작스럽게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운명이 서로 엮여져 있다라고 표현되는데 네. 저는 제 상식으로는 경제 공동체니 뭐니 이렇게 쭉 연결을 여기까지 하더라도 박성재 장관 등 국정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계엄의 어쨌든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던 사람들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다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나요? 예. 그러면 이게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다 우두머리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건 똑같은 범죄의 어떤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무리하다. 특검은 특검대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는 뭐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국정에 개입한 것을 엄격하게 따지되 예. 무리하게 유추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이제 여야 모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나오시더라도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저 지금 지도부나 이런 데서 이상한 발언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죠. 오세훈 시장 때문에 할 수는 없죠. 예.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또 연대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당장 뭐 국민의힘과는 연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긋는 분위기예요. 오 시장만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결국 보수가 통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 측에서의 완강한 거부로 합쳐지는 것은 그냥 무산이 되었던 바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년 1월, 2월 정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선고가 있을 것으로 대충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지금 보수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탈환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세훈을 막기 위한 TF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년에 선거에 있어서 아마도 다시 출마를 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지만 네. 또 그 과정에서 최근에 특검이라든지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당연하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장도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는 형태로 당대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직은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당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에서 서울시장의 경선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장도연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개혁신당의 나중에 뭐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이것은 지방선거로 가면서 다시 단일화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처럼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지만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이니까 현역 프리미엄까지도 있는데 혼자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였을까요?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배경에는? 그렇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특검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아마도 기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재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특검을 기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되겠죠. 그때는 예. 지지해주는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가깝게 지내왔었던 개혁신당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더 정확하게 강성 지지층들을 포함해서 본인을 지지해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실상 쉽지 않은 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조금은 좀 가볍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조금 진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오세훈 시장을 뛰어넘을 만한 인물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세훈 시장은 그 정치적 역량을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사선고지에 올랐고요. 행정이 거칠다고 하더라도 그 현직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전 당원 어떤 그 당세를 다 몰아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지역임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고 예. 지금은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다 그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이 경쟁력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거는 양당 체제에서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에서 주자로 내세우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 또 계속해서 정치적인 검증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 지지세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채비들을 각 주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오세훈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 타이틀로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겁니다. 예. 내란 옹호와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얼굴로 있을 때 내가 과연 서울에서 무탈하게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그 물음표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하고 있는 건데 네.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무난하게 진행될지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무조건 이제 탈환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라면 이런 목표라면 김민석 총리까지도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내 여러 구성원들이 이제 열어두고 합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권력 의지가 이 본인 주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뭐 당대표가 됐든 그것이 서울시장 예비 경선이 됐든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어서 민주당에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의 어떤 그 영역으로 남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북한의 모습들은 어떤지 좀 짧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에도요, 요새 커피숍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언뜻 우리나라에 있는 여느 그 국내 프랜차이즈,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과 좀 비슷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박장원 교수님, 간판 모습까지도 좀 언뜻 어떤 매장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별다방이 우리나라에는 뭐 길 건널 때마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3세계, 특히 이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나라들 보면 네. 모양은 별다방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네. 거기에 일부 문자나 이런 것만 바꿔가지고 자신들도 어떤 세계의 흐름에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드러내는 나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고요. 이 별다방의 어떤 특정 문구를 바꿔가지고 그런 카페가 있고 그 카페에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딸기 라떼 예. 뭐 이런 것도 판다고는 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죠? 뭐 몇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경품도 나와 있는데 네. 뭐 라부부를 갖다가 커피 100번을 마시면 우리로 따지면은 100번 도장 찍어 오면은 라부부를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10번도 아니고 100번이요? 네. 그럼 이거 누가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의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내지는 네. 외부 이제 북한에도 동구권이라든지 러시아 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가거든요. 네. 근데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그 자리 그리고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 고위층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보니까 메뉴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딸기 라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영어 표현을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런데 이 메뉴는 다 영어예요. 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까요? 아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커피숍이 예. 평양 호텔에 커피숍이 처음으로 들어간 게 2011년도. 그러니까 이 김정은 지금 주석이 됐을 때 처음으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2015년도에 기사를 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음 둔 아메리카노 이렇게 얼음 둔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떼가 얼음 둔 카페라떼 이렇게 예.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스 뭐 해갖고 제가 쭉 봤더니 아예 우리나라 메뉴판이랑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북한이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장마당을 통해서만 사실 서민들이 뭔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장마당을 다 막아놓고 네. 중국과의 교역을 다 막아놓으니까 서민들은 진짜 점점 더 열악한 어떤 상황이 되는데 막아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득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더 귀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더 귀하게 이렇게 그 무역이라든지 또는 내부 그런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커피숍도 사실은 지금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 북한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선전용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 굉장히 내부에. 부유층이 있다. 이 부유층들은 쿠폰이라든지 라부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굿즈를 세계적인 굿즈를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캐릭터 인형 라부부라고 하는 캐릭터 인형이 굉장히 요새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이 인형을 이제 얻으려면 커피 100잔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1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물가에 이 10만 원짜리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일반인은 접근조차 안 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을 알린 것도 이제 뭐 여행 유튜버들, 그러니까 북한에 여행을 간 외국인들이 네. 아니 이 해당 매장에 가서 우리가 커피 3잔을 시켰더니 이게 3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에 한 10,000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인형을 살도록 해주는 데는 100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넘사벽인데 네. 이 해외에서 관광 자원이 북한을 이제 체제 유지를 하는데 상당한 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이제 김장철인데요. 북한에서도 물론 김장철이겠죠. 근데 먼저 이제 김장은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전혜 대변인님은 하셨습니까? 제가 하진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식량난 때문에 김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면서요, 요새?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장 재료를 협동농장이라는 데에서 주민들한테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군이라든지 국가기관에 먼저 주게 되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마당에서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번 겨울에는 북한에서 아예 김장을 포기하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평양에 뉴타운 격인 화성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김치 가공 공장이 운영을 이미 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 많이 만들어서 평양 시민들에게는 넉넉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북한 내에서 상류층들이 좀 사는 것이 다른 형태가 되어가고 있고 평양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사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김장조차 포기해야 되는 이런 빈부격차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평양에서는 김장을 할 필요도 없이 국가에서 김치를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김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고 북한의 이 격차가 굉장히 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권도 그렇지만 민생 문제 아닙니까? 우리 80년대만 하더라도 겨울을 날려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어야 돼요. 하나는 연탄, 하나는 김장. 김치. 그렇죠. 왜냐하면 긴 겨울을 갖다가 영양분을 보급받고 이럴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김장김치의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더 춥잖아요. 겨울이 길기 때문에 북한 작년만 하더라도 1인당 평균 뭐 100kg 이상을 김장을 담는다고 그래요. 그럼 4인 가족이면은 1톤을 담는 집도 있을 정도로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김치가 넘쳐나는데 지방에서는 그나마도 이제 그 김장 김치마도 못 담글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북한 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평양을 제외한 특히 국경 주변 지역, 이 지역의 빈곤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김치 없이 겨울 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단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참 식량 부족 문제로 김장을 못하는 상황. 또 한편에서는 엄청 으리으리한 이제 커피숍에서 또 비싼 커피를 사고 또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는 부유층에 있는 이 북한의 양면적인 모습.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데일리 NK에서 북한 전문 매체에서 나온 어떤 기사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지 오래됐다고 해요. 데일리 NK의 다른 기사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반찬 문제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지만 이 김장을 한번 하면 6개월 동안을 반찬 걱정 안 하고 사실은 그것으로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올해부터 이렇게 제대로 배추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장마당에서도 못 살 수가 없어서 김장을 못 하게 되면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점점 국경 지역, 한경도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선전용이긴 하지만 이게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우리나라 종땡 무슨 김치처럼 유경김치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뭐 평양 시민들이 우리는 지금 이걸 사 먹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탈북민들이 직접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일단 김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지금은 실제로 옥수수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식량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공급되지 아니한 게 굉장히 오래됐고 또 군인들이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오면 문을 닫고 다 피한대요. 왜? 군인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민가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뺏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김장 지금 뉴스를 보면서 김장이라는 어떤 측면만 바라볼 게 아니고 북한의 양극화 내지는 북한의 어떤 지금
지금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상황까지 좀 들여다봤고요.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